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특강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인사 말씀과 개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오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만큼 또 관심은 많이 또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언론인 연합과 함께 주최한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앞서서 첫 번째 특강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및 국제정세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우리 김천식 전 차관님께서 저보다도 훨씬 자세하게 남북관계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대 담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그런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을 준비해왔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대전환의 시대에 있는 한반도에서 미리 다가올 시대적 변화를 판단하고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면 그 지도자는 남들보다 앞서서 전략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전략이 없으면 지도자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 봐도 1945년에 해방이 됐지만 해방 이후에 냉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해방 당시만 해도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죠. 연합국으로서 일본을 같이 싸웠던 동지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몇 년 뒤면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싸울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 해안을 가지고 정확한 정세 판단에서 전략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좋다고 지지를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저러한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친서방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유 독재자로서의 여러 가지 비난은 사실은 좀 재밌는 말로 하면 반가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의 안목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연합국인데 두 나라가 결국 엄청난 냉전을 치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이 자리에 맞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선명 총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반공의 투사였고 세계 승공연합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1991년에 고르바초프 그리고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냉전이 끝나간다는 것을 미리 간파한 겁니다. 탈냉전이 올 것이다. 냉전은 이제 붕괴할 것이다. 나는 정확한 정세 판단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가장 먼저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에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 본인 스스로 그 참혹한 냉전 시대에 가장 엄혹하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빨갱이로 몰렸던 사람입니다마는 그 수십 년의 정치적 고난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탈냉전에 부합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역사적으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는 이 고민거리는
이제 21세기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앞서가는 조직은 이 대전환의 시대를 정확히 판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 전략이고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통일 전략입니다. 그런데 전략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략은 정세에서 나옵니다. 정세는 무엇입니까? 객관적 구조와 주체적 역량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 2022년 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객관적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객관적 구조에 놓여있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얼마나 정확히 타산할 것인가, 그게 바로 객관적 구조와 주체적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게 바로 정세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150년 전 19세기 말에 무너져가는 조선은 청나라가 망하고 일본이 흥하고 전 세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싸우다가 자멸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게 불과 150년 전입니다. 지금 이제 와서 다시 21세기 2022년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으로 세계가 흘러가고 동북아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는 어떤 운명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150년 전에 조선의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전의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이 있는 것이고 탈냉전의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탈냉전이 아닌 신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냉전에 맞는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될 때다. 바로 그것이 정부의 몫이고 지도자의 몫이고 앞서가는 조직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한말에 조선의 운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떤 정세를 지금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정세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동북아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구조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죠. 미중 관계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해서는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경쟁하는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탈냉전을 지나면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미중 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동북아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학자들이 했던 고민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했습니다. 동북아가 유럽의 과거가 될 것인가? 이건 엄청난 비관론이죠. 여러분, 유럽의 과거는 뭡니까? 불과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의 미래가 그 과거의 유럽으로 돌아갈 것인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의 미래를 논하는 또 정치학자들 중 다수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 낙관론은 동북아의 미래는 현재의 유럽이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 비극적인 유럽의 과거를 떨쳐 일어나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유로피언 유니온이라고 하는 상상하기 힘든 국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국경도 없고 관세도 없고 자유로운 이동과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는 하나의 유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미래는 과거의 유럽이 될 것인가, 현재의 유럽이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놓고 지금 동북아는 정세의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북아의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평화 통일을 하고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미중 관계가 상생과 평화 번영의 공동협력으로 가면 낙관적인 미래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을 지나서 신냉전이라는 미중의 패권 경쟁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시대 이후에, 아니죠,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때부터 미국의 대중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 노선을 천명한 이후에 등소평 시대에는
중국 외교 전략은 다 아시죠? 도광양해라고 합니다. 도광양해. 납작 엎드려서 힘을 길러서 때를 기다리겠다. 그게 등소평과 강택민 시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후진타오 주석이 등장해서는 화평 굴기라고 하는 외교 전략을 내세웁니다. 이제는 때를 기다리고 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 보겠다. 피스풀 라이징이죠. 화평 굴기. 그때부터 중국은 대국의 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황제라고 불리는 시진핑 주석이 정권을 잡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형 대국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동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국과 우리는 맞짱을 떠도 된다. G2다. 그러나 러시아하고 미국처럼, 미국과 소련처럼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싸우지 않고 서로 유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근본 이익을 건드리면 용납하지 않겠다. 라는 게 지금 시진핑이 말하는 신형 대국 관계와 주동자기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대국으로 이미 굴기한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자신의 근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 문제 양보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고 태평양을 반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진핑의 공세적인 외교 노선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인게이지먼트, 개입 전략, 화해 협력 전략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건 아니다. 이제 중국과는 전면적인 대결을 가상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동아시아 전략의 전환이 있었죠.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로 회귀 전략을 합니다. 이제 다시 아시아다. 그리고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재균형 전략을 해서 이제 중국의 세력 확대,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그걸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을 하겠다. 라는 게 오바마 정부 이후에 일관된 대중정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이어갔고, 트럼프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매일 싸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시대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미국이 중국의 대기업 화웨이 회장 딸을 잡아간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미국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고, 그 덕에 우리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LG텔레콤, 지금 LG U+입니다만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5G의 핵심적인 부품들을 화웨이로부터 한 50%를 수입을 해왔거든요. 트럼프는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부품을 쓰는 것은 미국과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LG U+는 그 다음부터 사실은 핸드폰 영역에서는 뒤처지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하고 양보할 수 없는 트레이드 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이든이 등장했습니다만, 바이든이 트럼프가 했던 정책은 모두 다 바꿨습니다만 유일하게 바꾸지 않은 정책이 바로 중국 정책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대로 리밸런싱, 재균형 전략을 하고 아시아로 돌아와서 중국의 팽창과 세력 확대를 막아내겠다. 그리고 중국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 간의 이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그게 바로 표준에 관한 전쟁입니다. 표준 전쟁입니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가고 AI, 빅데이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일 때 그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제국을 지배하는 겁니다.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도량형의 통일. 자와 척과 길을, 표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로마가 제국을 운영했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유럽 전역의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스탠다드에 관한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표준 전쟁입니다. 5G 시대, 6G 시대,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누가 표준을 장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너무 빨리 고개를 들었죠. 미국의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은 그걸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표준은 우리가 장악한다. 그래서 LG텔레콤은 화웨이로부터 5G에 대한 핵심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도 잘 지내고 미국도 잘 지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년 전 조선 말기에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객관적 구조로서의 미중 간의 구조적 갈등 그리고 이 패권 경쟁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냉철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통일을 어떤 체제 하에서 통일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인권의 가치하에 통일할 것이라면 이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전략적 선택을 모색하고 준비할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쿼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탈냉전 시대라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열심히 협력하고 중국과 잘 지내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서는 우리의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화되어 있는 미중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 고착화되어 있고 미국의 대중 정책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150년 전의 비극적 운명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냉정하게 따져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정세의 변화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서 엉망이 됐습니까? 그러한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겁니다. 그저 탈냉전 시대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로 기계적으로 복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냉전의 희생양이었지만 탈냉전 시대에 맞는 가장 정확한 지도자의 덕목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20년이 지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20년 전에 탈냉전의 초입으로 기계적으로 복귀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북한은 핵 무장 국가가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화해할 수 없는 구조적인 패권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세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박수 안 나옵니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이제는 그 끝을 보러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끊임없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객관적 정세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 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인 정세 판단이 우선이고 그 정세 판단의 기저에는 지금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냉정하게 드립니다. 두 번째 정세의 변화는 바로 북한의 전략 변화입니다. 북한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북한은 미국과 핵을 카드화해서 핵을 만들기보다는 핵 개발을 한다는 신용을 해서 미국과 담판을 져서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등장하고 김정일이 죽기 몇 년 전에 북한의 대외 전략, 대미 전략, 대남 전략, 북핵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라는 책이 나와 있으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년 3월에 나온 책이니까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세계일보에서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대미 전략은 20년 전에 핵을 카드화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이 이제 아닙니다. 이미 세계 5대국에 들어있는 강력한 핵무장 국가입니다. 지금 쏘아 올리는 14번째, 15번째 미사일을 그냥 쏘는 것 같습니까?
이미 2021년 작년 1월 달에 8차 노동당대회 때 천명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이미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5대 과업을 지시를 했고, 그 5대 과업에 따라서 초대형 핵폭탄, 핵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북한의 대미 전략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바뀐 겁니다. 지도자는 바뀐 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대미 전략은 이미 바뀌었다. 그래서 2018년에 2017년 말까지 광란의 핵질주를 통해서 화성 15형을 완성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제 2018년에 싱가포르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도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 전략은 포기한 겁니다. 물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데를 해준다면. 그러나 김정은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대남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정상회담 몇 번 해주면 돈 받고 쌀 받고 비료 받고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8년 이전부터 김정은이 죽기 직전 몇 년 전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민족이란 담론이 사라집니다. 대남 전략은 바뀝니다. 남쪽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쪽이 주는 걸 받지 않습니다.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걸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은 15년 전에 김대중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게 됩니까? 김대중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던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좋은 뜻에서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돕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수많은 민간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들이 돈을 모아서 쌀을 모아서 좋은 뜻에서 북한에 갖다 준다고 해보십시오. 북한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남 전략이 바뀐 겁니다. 미국의 협상을 의존하는 대미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요. 남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는 대남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그걸 투코리아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조선 전략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민족이란 단어는 북한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986년에 김정일이가 만들었던 우리 민족 제일주의, 북한에 엄청나게 선전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더 진화해서 최근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민족은 사라졌습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그들 스스로 북한에서 많이 선전했던 게 김일성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김일성 민족이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김일성 조선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주창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통치 담론이 바로 김정일 애국주의입니다. 애국입니다. 민족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모릅니까? 윤석열 정부는 제가 그래도 연락하면 되니까 알아듣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세에 바뀐 걸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정책이 나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대미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북한의 마지막 남은 핵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때까지는 북한의 핵 전략은 협상과 핵 보유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을 해보다가 안 되면 핵 보유하고, 핵 보유하려다가 협상이 잘 되면 핵 보유를 포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육자회담도 열리고 9.19 홍동성명도 나오고 2.13 합의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김정은 핵 전략이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미 김정은의 핵 전략은 핵 포기를 포기한 전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말에
조선의 많은 선비들이 세계의 변화를 모르고 자기 우물에 갇혀가지고 자기들 이야기하고 성리학에 빠져 있으면 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대미 전략, 북한의 대남 전략, 북한의 핵 전략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향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걸 몰랐던 겁니다. 제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제 책을 읽지 않은 겁니다. 5년 동안 입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참고 인내하고 공무원을 죽여도 웃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웃어주면 김정은이 내 말 말아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세는 냉혹한 겁니다. 객관적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엄혹한 구조입니다.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 그것을 정확히 알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바뀌었다. 동북아 질서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제가 패러다임의 변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북한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우리의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랫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오고 있는 신통일한국 평화 포럼입니다. 그걸 준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구조가 바뀌었고 북한의 전략이 바뀌었고 미진관계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한국의 전략은 똑같이 20년 전에 탈영전 시대 초입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고 실패는 예고된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제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 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책을 좀 많이 사주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제가 큰 이야기를 하니까 좀 굉장히 너무 경건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남은 건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전략을 짜야 되고 전략은 정세에서 나오고 정세의 핵심은 객관적 구조를 간파하고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정확히 타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을 이승만은 미리 알아서 대한민국을 구했고 탈냉전 시대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문선명 총재와 김대중 대통령은 미리 알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했습니다. 엄혹하게 변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될지를 이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미래를 책임진 윤석열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고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체적인 조건, 주체적인 역량, 주체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정확히 돌이켜보고 이 변화된 근본적인 정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대북 전략, 어떤 외교안보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한복판에 이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통일은 평화롭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로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피 흘리는 통일은 우리가 예멘의 경우에서 봤듯이 통일을 안 하니만 못합니다. 통일은 반드시 한쪽이 사라져야만 가능합니다. 베트남도 월남에 사라져서 통일이 된 것이고 예멘도 남예멘이 사라져서 통일이 된 것이고 독일도 동독이 사라져서 통일이 된 겁니다. 통일은 냉정한 겁니다.
한쪽이 사라져야만 통일인 겁니다. 공조는 통일로 가는 과도기일 뿐입니다. 어떻게 공조이 통일입니까? 북한의 체제, 북한의 정권 사라져야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통일이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정세에 맞는 훌륭한 통일입니다. 지금 진보 진영이 실수하는 가장 큰 게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의 본질이 한쪽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는 냉혹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수령 독재가 사라져야만 통일이 된다는 이 엄혹한 현실, 엄중한 현실을 진보 진영은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사라지는 통일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통일의 과정이 지극히 평화로운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화해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장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화 통일을 준비하되 피 흘리지 않는, 그리고 흡수가 통일의 본질이 돼 교류협력과 화해협력을 주재하지 않는 그런 통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싸움의 끝장이 나면 이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 올 겁니다.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터널이 깊으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모순이 격화되면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길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아는 것이 지도자이고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흡수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정부도, 그리고 앞서가는 조직도, 그리고 해안을 가진 지식인들도, 그리고 참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인들도 그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민주, 평화, 인권, 그 가치하에서 한반도가 오롯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그 방향,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공의인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과정은 철저하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낮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다 향상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하에 공의로운 통일을 준비하되 그 통일의 과정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공생의 과정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난한 열정의 과정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평화로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 발 평화가 동북아를 휩쓸게 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그나마 열 수 있는 한반도의 주체적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공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어 플러스 포러티입니다. 남북의 공영만이 아니라 일본과 공영하고 중국과 공영하고 미국과 공영하고 동북아 전체가 지금의 유럽처럼, 과거의 유럽이 아니라 현재 유럽처럼 공동 번영하고 공동 평화 협력하는 그런 장으로 한반도 발 평화의 기운이 발신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흡수 통일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정세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판단하면 이제는 그 정확한 정세 판단하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정세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현실 속에서, 전환된 정세 속에서 끊임없이 그 정세를 모른 척하고 과거로만 기계적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보수 진영도 그게 실수였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진보 진영도 그게 착각이었던 겁니다. 자기 진영의 둘레에 갇혀서 무조건 강경 대응하면 이긴다,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대하면 이긴다, 그게 바로 자신들의 주관적 기대일 뿐입니다. 자신의 진영의 굴레 속에서 화해협력 일변도로, 강경대응 일변도로, 북핵협상 일변도로, 북핵제재 일변도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만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다시 10년 전, 15년 전에 MB 정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020여 년의 한반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발전적 진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복판에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힘이 닿는 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신통일 한국 평화포럼도 그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